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개 실무 들어가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개 실무는 한 6개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1장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2장 들어갑니다. 2장은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라고 써 있는데요. 자, 2장에서는 문제가 한 3개 내지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부동산 실명법, 민법과도 겹쳐요. 실명법 나오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이제 장사법이라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지, 자연장 이런 거 나옵니다. 꼭 나오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예, 0이나 하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부동산 실관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인데 바로 다음 장 넘기셔서 그 명의신탁에 이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이런 거죠. 뭐 기본적인 건 아실 테니까요. 그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갑과 명의수탁자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다음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실명법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있고 다만 이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행하지 못하니까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땐 선, 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요. 다만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처분하기 전에 이 둘 간의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 그랬는데 싫대. 내 거 같대 이제. 싫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약정은 무효기 때문에 이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건 안 되고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복은 돼요. 등기 회복은 되는데 다만 둘 다 처벌됩니다. 이 처벌 규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신탁자는 5학년 2반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이하 벌금, 수탁자는 3학년 1반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이에요. 그래서 큰형님은 5.2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큰형님은 큰형님이거든. 신탁자. 큰형님은 채식주의자. 그래서 5.2 당근 호박 5.2. 수탁자 작은 형은 2살 적어 3학년 1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2자간 등기명 신탁이고 3자간 등기명 신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매도인 A, 그다음에 신탁자 갑, 그다음에 수탁자 을 둘 간의 명신탁 약정을 맺었어요. 어떤 걸 맺었냐면 내가 A랑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줄 텐데 등기는 좀 네 앞으로 좀 해봐봐. 이런 걸 이제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이라고도 하고 이런 걸 중간생략 등기형이라고 그래. 중간생략 등기형. 왜 그렇게 부르냐면 나를 건너뛰고 이렇게 넘어갔죠. 중간생략. 그랬을 경우에 명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등기도 뭐? 무효입니다. 그러니 소유권은 여전히 A한테 남아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처분 유효합니다.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 판례인데 2016년에 나온 판례인데 수탁자가 내 앞으로 등기는 돼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을에게 처분했죠. 처분했을 때 이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 을은 그 신탁자 갑에 대해서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판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을이 이제 처분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등기 넘기라 내 앞으로 넘기라 그랬는데 또 거부해. 이럴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채권 계약은 무효가 아닐 테니까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져요. 이거 대위 행사이죠. A를 대위해서 이를 말소하고 등기 회복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해서 회복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처벌은 된다. 5학년 2반 3학년 1반 이렇게 처분은 됩니다. 예전에는 2016년까지는 이제 A를 처벌한 규정도 있었어요.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거든요. 방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었어요. 했는데 이걸 처벌 규정을 폐지합니다. 2016년, 2017년에 처벌 규정을 폐지합니다. 방조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큰 형님 5학년 2반, 작은 형 3학년 1반, 막둥이 1학년 3반인데 막둥이는 처벌하지 않는다. 안 때려. 막둥이 뭐 때릴 데가 어디 있어 지금. 안 때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명의신탁 중에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 이건 또 뭔가? 자, 여기 이제 매도인 있고, 매도인 A, 그다음에 신탁자 갑, 그다음에 수탁자 을. 이번엔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줘요. 그리고 을이 A를 직접 찾아가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내 앞으로 등기를 넘겨요. 자, 이럴 경우에는 A는 이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몰라. 선의의 매도인. 얘 돈인 줄만 알았어. 자, 이럴 경우에를 말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실명법에서 무효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선이니까, 몰랐으니까. 그래서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해. 그러니 소유권은 완전히 수탁자에게 넘어왔다 이거죠. 제3자에 대한 처분, 선악불문하고 유효해요. 내 거 팔았죠. 내 거 팔았으니까 횡령죄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처분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넘겨라. 넘기는 거 거부해. 거부할 때는 말소 청구 안 되죠. 등기 유효하니까 대위 안 되죠. 몰랐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갑이 을에게 주었던 이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력 반환 청구 가능하다. 이것만 가능하다는 이겁니다. 이걸 우리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명등기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 있어. 저 밑에 과징금. 과징금은 그 표 안에 보면은 신탁자에게 부과하는 실소유자, 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과하고, 자, 니은 과징금은 기준시가로 따르거든요. 기준시가에 따르는데 다만 두 번째 줄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했거나 실명 등이 했어도 그 시점대로 부과해요. 이미 위반 사실은 적발됐으니까. 자, 오른쪽 디귿 지나가고요. 자, 니을은 보면은 과징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물러갈 수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미음 이런 건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이행강제금 할게요. 이행강제금은 뭐냐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면 지체 없이 실명등기를 해야 될 텐데, 자, 니은 과징금을 받고도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0분의 10만큼의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또다시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0분의 20만큼을 부과. 더 이상은 부과하잖아. 이행강제금은 딱 2번만. 저 밑에 벌칙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쪽 갑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라는 것은 유효한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세포탈이나 강제립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등기도 유효하게 인정하고요. 또 종중, 배우자, 그다음에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뭐냐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에 보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거예요. 이럴 경우는 탈법 목적이 아니라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실명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른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갈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몇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198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자, 임대인, 을, 그다음에 임차인, 갑 간의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는 한 주택을 팔았어. 자, 양수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방뺑은 빼야 됩니다. 보증금은 을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자. 그래서 등기 없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대항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받고 또 주민등록을 하면 언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했으면 주택이 매매되었다.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을에 있다가 병에게 넘어가죠. 그러니 갑은 내가 처음에 약속한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났을 때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런 걸 우리는 대항력이라 합니다. 주민등록은 그 집에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공시해 주는 거예요.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잘못되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집원까지만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집원만으로는 대항력이 없고 집원 더하기 정확한 동호수까지 있어야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거고요. 심지어 다가구가 다세대로 도중에 변경된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0시에 취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날 주민등록을 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5월 2일 0시에 취득하겠죠. 그런데 5월 1일 날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니까 나중에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날 들어오면 저당권 선순위라는 거 시험에 잘 물어봐요. 자, 이런 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있죠. 우선 변제권은 뭐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인도받고 또 주민등록하고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받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해준 데 많아요.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그다음에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 다 확정일자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선 변제권은 무슨 뜻인가?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때 후순위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렇게 갖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가보죠. 그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자,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는데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대항력 했고 넘어가죠. 넘어가시고 그다음 저 위에 있는 판례 참고하시고 그다음 저당권은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친 날 저당권 등기일이 같다. 그럼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묶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밑에 박스 먼저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원래 법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임차인에만 보호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은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법인 회사가 임차인이죠. 근데 회사가 주민등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법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이 딱 셋이 만들어졌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예요. 또 하나는 3번 중소기업이에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읽어보면은 중소기업이 직원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했다고. 근데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다 이거지. 그러면 다음 날 그 법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임차인이니까 그 직원이 직원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이 즉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주택이 매매되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저 밑에 판례 하나 읽어볼까요? 시험에 잘 나왔던 판례인데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뭐 이러고도 부족했나 봐. 이러고도 부족했나 봐요. 별도로 전세권 등기 마치면은 이자는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지위를 다 갖게 돼요. 그런데 이자가 전세권 등기한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 주민등록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취득했던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자, 오른쪽에 보증금 회수.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인데 일단 1번은 무슨 말이냐면 기간이 끝났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이에 따라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경매를 신청하는데 원래 민사집행법에는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반대 의무 이행이 뭐냐면 주택을 비우는 거죠. 근데 내가 주택을 비우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계속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제도입니다. 1번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기 지적권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 인도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경공매 시 후순 이후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선 변제권의 뜻이고 3번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 양수인은 경락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을 비교하는데 경매 신청할 때는 방 안 빼도 됩니다.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는 빼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조심해야 돼. 경매 신청할 때는 안 빼도 돼. 근데 나중에 배당 받을 땐 빼야 돼. 배당 받을 땐 빼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은 뭐냐면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 있죠. 금융기관이 지금 임차인이 지금 대출을 받아왔어요.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서 이제 임차인에게 대출해줘요. 대출해주고 임차인의 보증금 하는 채권, 예를 들어 얘가 1억인데 3천만 원 대출받았다. 그럼 1억 3천이 된 거죠. 1억 3천 중에 3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내가 계약으로 양수해. 양수하면은 내가 양수한 금액 범위 안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내가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순위, 임차인과 같은 순위로 우선 변제권을 나눠 가져요. 나눠 가지면 현재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1순위라면 은행도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자, 뒤로 가시고 다음에 금융기관에만 허용한다는 얘기고요. 8번. 이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했거나 등기했었는데 등기가 말소됐기 때문이고요. 자, 9번.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주권은 보장해야 되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는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 나는 이사는 가야 되겠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내가 대항 요건 상실, 우선 변제권 상실. 그러니까 등기해놓고 나가겠다는 제도예요. 그래서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만 신청해요.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5번이 중요합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자, 이자는 대항력, 여기는 우선 변제권, 여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된 때 여기 대항력, 여기는 우선 변제권. 자, 둘 다 없었어. 등기되면 둘 다 생겨 이렇게. 난 대항력은 있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확정일자 안 찍어가지고 이럴 경우는 등기되면 있었던 건 유지되고 없었던 건 생겨. 자, 두 개 다 있었어. 다 있었는데 등기했어. 이사를 갔어. 그래도 있었던 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방 빼도. 그래서 이렇게 없었던 건 생겨. 있었던 건 유지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돼서 주택이 등기됐는데 기존의 임차인은 방 빼고 나갔거든요. 거기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진 않아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우선 변제권은 이따가 또 배웁니다. 자, 다음에 8번. 이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아까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등기 명령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해서.
자, 민법 경매 효력이 있는데 거기는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되고 다음 쪽에 맨 위에 있는 거 중요해요.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임차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은 여전히 있는데 경매됐는데 보증금을 내가 배당을 다 못 받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고요. 자, 밑에 이제 확정일자 부여는 어디서 하느냐? 제가 쭉 한번 읊어드렸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증인 이런 데서 확정일자를 찍어줘요. 확정일자부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거기는. 정보 제공은 뭐냐면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찾아가서 그 주택, 예를 들어 뭐 다가구다. 여러 세대가 살고 있잖아 지금.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이런 것들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요청이 됩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자, 됐고. 자, 임대차 계약은 기간은 2년, 기간 정하지 않았다. 기간 2년 미만 정했다. 몇 년 본다? 2년 보장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2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해요. 법정 갱신이라고도 하고. 자, 임대인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차인 쪽이 좀 더 유리하죠. 임대인은 딱 5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이게 둘 다 별말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차임 연체하는 사람에게 인정이 안 돼요. 이익이 차임 연체,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밑에 묵시적 갱신 되면은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2년 살아도 되는데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 가능하고요.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숫자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차임 증감. 자, 증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액은 20분의 1. 뒷장이 나올 거예요. 증액은 20분의 1, 5%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증액하고 1년 이내 못해요. 근데 다시 앞장에 다만 판례 1번이요. 판례 2번 중요한데요. 이 20분의 1 제한 규정은 두 번째 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또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증액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재계약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2년 계약했어. 전세 보증금 1억으로. 근데 2년이 다 돼가. 재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이 이번에 전세가 이 동네 많이 올랐다고 1억이었는데 2천 올려줘. 2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재계약할 때는 이게 적용 안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으로 돌린다. 돌릴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다음에 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데 연일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3.5예요. 자, 이거는 한번 계산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1억이야. 1억인데 4천으로 남겨요. 그럼 이제 6천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린다는 거예요. 월세로 돌릴 때 곱하기 연일할 10%죠. 10%. 그다음에 기준금리 더하기 3.5. 더하기 곱하기 아니에요. 둘 중에 낮은 걸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1.5로 줍시다. 그럼 이제 이건 5%죠. 5%. 그럼 이거는 아니고 낮은 걸로 하니까 낮은 거 5%로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6천의 5%는 300만 원이야. 이게 1년치 월차임이에요. 1년치 월차임. 이걸 이제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2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보증금의 보호, 이제 최우선 변제권 말하는데요.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인데 자,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하나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거기가 책이 없으니까 이거 좀 적으세요. 자,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첫 번째 서울. 서울은 1억 이하. 1억 이하면 소액 임차인. 이거는 도중에 개정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조금씩 올라가니까 현재는 1억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과 인천. 인천은 8천 이하. 8천 이하.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 광역시와 세종시도 여기 들어가요. 세종시. 여기 6천 이하.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여기는 5천 이하. 일대는 소액 임차인 된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내 보증금 중 일정액 3분의 1 받거든요. 3분의 1. 3,400. 여기서 올림입니다. 올림. 3,433인데 여기서 무조건 올림인데 3,400. 8,000은 2,700. 6,000은 2,000. 그다음 5,000은 1,700.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만큼을 선순위보다 먼저 주겠다. 너는 뭐만 갖추면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면 왜 너무 불쌍하니까 전부 다 날라가면 1순위가 저당권이고 2순위가 임차인이어도 이만큼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제도입니다. 1등은 1억, 꼴등은 5천, 그 다음에 8천, 6천 이렇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여기 나머지 모든 광역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소액 임차인 제도예요. 자, 됐고 동그라미 2번 이 보증금 중 일정액은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거에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대지가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해요. 자, 양가로 4번은 꼭 읽어보시고요. 자, 승계도 있고 오른쪽에 강행 규정 자,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뭐 일시 사용임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주임법은 이 정도 하시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뭐 줄여서 상임법 이렇게 부르죠. 이 상임법은 주임법에는 없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데 뒷장에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임법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자, 환산보증금을 적어볼게요. 자, 서울은 얼마? 서울은 4억.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역과 인천. 광역시 중에 인천만 3억. 나머지 광역시. 세종시가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광역시는 2억 4천. 나머지 기타 지역. 광역시 군 지역. 이런 데는 1억 8천. 43 빼기 6천 빼기 6천. 다시 43 빼기 6천 빼기 6천. 이 환산보증금 이하가 되면 법 전체에 적용을 받아요. 적용을 받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딱 4가지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게. 그럼 환산보증금이란 건 뭐냐?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걸 환산보증금이라 해요. 예를 들어 서울이면은 1억에 300. 300이면 더하면 3억이잖아요. 곱하면 더하면 4억이 되는 거고 뭐 2억에 200 이런 것만 합니다. 뭐 5천에 350 뭐 이런 식으로 환산보증금 이하면 법 전체 적용을 받아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딱 4가지만 적용한다. 첫 번째는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도 대항력은 있다. 대항력은 있다.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도 계약갱신 요구권, 우리 5년 보장했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한다.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규정도 인정한다. 그 다음에 3기까지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 이것만 적용해요. 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부자 상인들은 4가지만 적용하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에 의한 뭐 우선 변제권 이런 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거 4가지 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단 문제 풀 때 이제 보증금 차임을 주거든요.
서울인데 1억에 400이다. 5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쪽 적용되는 것만 문제 푸는 거예요. 서울인데 1억에 200이야. 그럼 3억. 3억이니까 전체 적용으로 푸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항력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 생기고, 대항력 행위는 나머지 내용은 주임법과 같아요. 대항력은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하죠.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주임법은 최단기간 2년, 여긴 최단기간 1년 보장. 자, 확정일자는 어디서만 찍어준다? 세무서장만이 부여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이 환산보증금을 뭐하면? 초과하면은 이건 적용되지 않아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도 않아요. 네,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만 적용이 돼요. 당연히 확정일자부라는 걸 작성해야지. 그다음에 정보 제공, 아까 주임법과 같아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요. 뒤로 가시고, 자, 보증금의 회수 마찬가지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그 건물 안 비워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으면 경공매 시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그 대신 환산보증금 넘으면 적용이 안 된다. 동그라미 3번 경매 신청할 때는 건물을 비우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배당 받을 땐 빼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3번이고, 밑에는 다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되고, 여기 동그라미 7번 아까 금융기관 임차인은 보증금 하는 채권 계약으로 양수하고 양수한 금액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하는 제도 똑같습니다. 주임법이랑. 오른쪽 임차권 등기 명령도 주임법과 토시하는 빼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넘깁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효력, 경매 효력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계약의 갱신, 이게 중요하죠. 주임법에는 없고 상임법에만 있는 제도, 계약 갱신 요구권 들어갑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5년까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1년 더 할래요. 1년 더 할래요 해서 5년까지는 보장받겠다는 거예요. 다만 임대인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3기 연체. 주임법은 그 2기 연체하면은 묵시적갱신 허용이 안 됐잖아요. 여기는 3기 연체하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거짓 부정하게 임차.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했다. 당신 가게에 내가 살게. 그냥 두고 나가.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밑에 3개. 니을, 미음, 비읍을 묶으면 전보 또는 일부가 연달아 3번 나와. 전보 또는 일부, 전보 또는 일부, 전보 또는 일부. 자, 전보 또는 일부를 동의 없이 전대. 충분히 이해돼. 동의 없이 전대. 그 다음에 전보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그럴 수 있죠. 근데 경비한 과실로 파손은 갱신 거절 사유는 아닌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그다음에 전보 또는 일부가 뭐 됐다? 멸실. 그다음에 15번은 거기는 전보 또는 일부가 아니고 전보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입니다. 이쪽 귀퉁이를 부시는데 저쪽 귀퉁이가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전보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인데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는 오른쪽에 점 3개, 셋 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제도가 2012년에 만들어진 건데 점 3개가 그 전에 점 3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다음 달에 이 건물 다 부실 거라고 다음 달까지 다 빼라고. 얘들 하나도 보상도 못 받고 다 임차인 다 쫓겨났어. 다 쫓겨나고 건물을 안 부셔. 이 나쁜 놈이. 안 부시고 임차인을 새로 받아. 새로 받으면서 권리금을 지가 챙기는 그런 나쁜 임대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는 셋 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공사시 임대차 계약할 때부터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 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셋 중 하나가 있을 때만 이걸 허용하겠다고. 자, 2번. 이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5년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최초 기간은 포함이야. 제외가 아니고 5년까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상임법이 개정될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뭐 갱신 요구 제도를 최대 10년으로 넓히겠다 이런 말들이 현재 있었으니까 추후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되면 자료를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5년까지 보장하고 3번 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을 봐요. 다만 5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못 올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 범위, 이게 9%입니다. 100분의 9 범위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한 번은 증액을 못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다음 4번하고 5번은 묶으시고 이거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쓰세요. 3번까지로 해서 계약 갱신 요구는 끝났어요. 요구권은 끝났고 계약 갱신 요구도 있고 여기는 계약 갱신 요구도 있고 밑에는 묵시적 갱신이에요. 자,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 별말 없으면 끝난 때 동일한 조건 임대차인 것을 본다. 이때는 1년으로 본다.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석 달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계약갱신 특례 이건 뭐냐면 첫 줄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로 써 있죠. 이게 환산보증금 초과 말이에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리면은 100분의 9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건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데 이때는 조세 공과금이나 주변 상가금의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고려해가지고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있으면은 100분의 9까지만 증액 청구가 돼요. 환산보증금 넘어버리면 이걸 100분의 9를 초과해서도 증액 청구 가능하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다음에 상임법에만 있는 또 권리금 보호제도가 있죠. 권리금 보호제도. 자, 뒤로 넘어가시죠.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제도예요. 이제 종료 석 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권리금 받고 얘네들이 가게 넘기고 나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4가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권리금 방해 행위예요. 첫 번째는 신규 임차인을 임차인이 데리고 왔어. 근데 걔한테 나도 권리금 달라고. 나도 줘 이거야. 이렇게 공부해 앞으로. 뭐라고요? 나도 줘. 나 안 주면 너 못 들어와. 이렇게. 두 번째는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력은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야, 주지 마. 너 잘 버텨. 내가 너 싸게 해줄게. 들어오지. 주지 마.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도 줘. 두 번째는 주지 마. 세 번째는 신규 임차인한테 뭐래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 너부턴 따따블이야. 이런 식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거.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거죠. 4가지. 주지 마. 아니, 나도 줘. 주지 마. 너부턴 따블이야.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동그라미 2번.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번이 뭐냐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또 니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그럼 그자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디귿번이 중요해요.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건물이 좀 이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권리금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 권리금 못 받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니을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 준 거예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찾은 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얘하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서 둘이 얘기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하고 권리금 받은 거죠, 지금.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과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또 3번. 임대인이 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평가된 권리금 중에 낮은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걸로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종료되고 3년 이내에 청구한다.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권리금 적용 제외라는 것은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을 적용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건물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 공유 재산이면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권리금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 기타 규정은 국장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 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도 고시할 수 있다. 이거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고. 권리금 기억, 국장도 기억 이렇게 외웁니다. 3기 연체하면 해액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저 밑에 증액 청구자는 100분의 9. 다음 페이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 전환하는 거. 전환하는 것은 연 1할 2푼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곱하기 4.5. 둘 중에 낮은 걸로 한다. 낮은 걸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 상임법에도 소액임차인 제도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금액만 다르고요. 금액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소액임차인 범위가 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전대차 관계는 뭐냐면 동그라미 2번 임대인 동의 얻어 전찬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자, 또 하나 오른쪽에는 6번 중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기간, 수선비 분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에 권장할 수 있다. 아까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그래서 권리금의 기억, 국장의 기억 이렇게 외워야 쉽게 외워진다. 자, 4절 장사법 들어가는데 장사법은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용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묘지하고 자연장지만 아시면 돼요. 묘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 묘지인 것이고 자연장지는 우리 수목장 있죠. 수목장,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가 자연장지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어디로 바로 가냐면 다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가죠. 거기에 사설묘지라고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신고, 개인묘지까지 왔어요. 개인묘지. 묘지는 사설묘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5가지 있어. 개인묘지, 그다음에 가족묘지, 그다음에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있는데 묘지는 좀 우리나라 국토도 좁고 미관도 해치고 이래서 묘지는 허가 쪽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묘지만 30일 안에 신고하고 나머지 묘지는 다 허가 받아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다 허가 받는다는 거.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시고 자연장지로 갑니다. 저 밑에 자연장지는 신고 쪽이 많아요. 신고 쪽이.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장지는 밑에 뭐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밑에 뭐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안에 신고. 그렇게 외우시고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안에 신고. 그다음에 종중, 문중,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아무래도 필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자, 다시 합니다. 자, 묘지. 제가 필기하는 것만 외워요. 자, 묘지는 개인 묘지는 30일 이내에 신고. 자,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외워요. 자, 개인 묘지. 그다음에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종중. 그다음에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조성 계획이 있어야 허가 내줘요.
자, 이때는 이제 허가입니다. 허가. 미리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인 묘지는 30일 안에 신고, 면적도 3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 그다음 100,010만. 100,010만인데 이 안에는 분묘가 많잖아 또. 그래서 이 안에 일기당 일기당 면적은 단분일 땐 10제곱미터까지, 합장일 때는 15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 100,010만 1015. 다시 100,010만 1015 이렇게 외워요. 100,010만 1015. 묘지. 다음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이내에 신고. 이렇게 외우시고 30제곱미터 미만. 여긴 이하 미만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면 숫자만 외워요. 그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그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예요. 허가 아닙니다. 미리 신고 외우고 면적은 가족만 외워요. 가족만 100제곱미터 미만. 개인은 30 미만, 여기는 100 미만. 여기는 미리 신고예요. 허가 아닙니다. 허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 자, 그러면 개인은 양쪽 다 30일 안에 신고. 그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인데 법인 비교해보면 양쪽 다 허가. 그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허가. 가족, 종중, 문중은 미리 신고. 이것만 달라요. 이거 세 가지만 다르고 위아래 똑같다. 면적은 제가 써있는 면적은 다 외워야 돼. 30 이하, 100,010만, 여기 10만 이상, 100,010만, 1015. 그다음에 여기는 개인 30 미만, 가족 100 미만. 나머지는 묘지 필요 없고.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야 할 것은 오른쪽 페이지 분묘 설치 기간. 여기까지 말면 되는데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을 한다. 그리고 도중에 합장하면 날짜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연장은 딱 한 번만 연장 신청이 됩니다. 딱 한 번에 한해서만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을 꼭 하는 말이 아니라 연장을 원하면 딱 한 번만 30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필기하세요. 설치 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철거 이렇게 적으세요. 얼마 이내 철거? 1년. 설치 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철거하고 화장 봉헌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네요. 1년. 숫자 1년, 2년이라고 다 나옵니다. 다음 밑에 농지법 써 있는데 이 농지법은 이 무료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부분인데 중개 실무에서도 가끔 출제가 돼요. 사실 자주 나왔었습니다만 농지법은 공법과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가시고 공법 책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 실무 2장을 다 마치었어요. 마쳤고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시간에 중개 실무 3장. 중개 실무 3장은 경매와 매수 신청 대리 이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